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에 힘입어서 반등했다 라고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한 2.7% 정도, 1.7%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우세하긴 합니다. 시진핑의 방안이 왜 박근혜의 국정 지지도를 반등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반일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일파 총리를 기용했던 박근혜 정부가 반일 정서를 이용해서 지지도 반등을 꾀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상 지적해왔던 이야기지만은 외교, 국익을 희생해서 자기 지지도의 반등을 꾀한 하나의 사례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외교를 희생시킨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보수적인 신문인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실장도 오늘 칼럼에서 청와대가 시진핑에게 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 비공식 대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간의 비공식 대화는 발표되지 않은 것이 관례죠. 아마도 비공식 대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일본에 대해서 대일 제재 공조하자는 그런 이야기 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자 시진핑은 언론이 쓰지 않을 수 없는 서울대 강연을 통해서 한중 공조를 강조하고 결국 일본에 맞서지 못하는 정부로 찍히기 싫은 박근혜 정부, 대일 한중 공조를 시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국익에 중국에 공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을 팔아서 자기의 지지도 반등을 꾀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일본을 제재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을 제재하는 것은 실질적인 제재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부터 앞서면은 실리 외교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상 자기의 국내 지지도가 추락했을 때 외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지도 반등을 꾀해왔습니다. 외국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한복 잔뜩 가지고 가서 외국을 방문하고 그 사진을 보수신문이나 장악당한 지상파에 도배질하는 거, 그걸로 지지도 추락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0.9%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요 1.2%포인트 하락한 30.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지금 새누리당이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40%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겁을 내면서 비록 사기에
해당하는, 사설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새신시조라도 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고, 그리고 구태의연한 길을 밟고 있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막상 선거가 되면은 그나마 선전하는 것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아직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야권의 차기주자 선호도에서 문재인 의원이 1위, 박원순 시장이 2위, 안철수 대표가 3위, 손학규 교문이 4위, 김부겸 전 의원이 5위, 안희정 지사가 6위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차기주자 선호도에서는 3위로 떨어졌고요. 여야 통합순위에서는 박원순 시장 1위, 문재인 의원 2위, 그리고 정몽준 3위, 4위가 안철수 대표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한겨레신문 1면 보시면은 비대위동조 국민TV 하반기 채용 공고와 함께, 그리고 조합원 모집 독려, 조합비, 월 사용료, 납부 독려 광고가 실렸을 겁니다. 지금 비대위동조 국민TV는 초긴축 비상경영 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다 아끼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월 사용료 혹은 조합비라는 이름의 11,000원 CMS 계좌의 재신청이 2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저희들은 초긴축 재정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렇지만 초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TV, 더 좋은 라디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써야 될 돈은 쓴다는 것 또한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광고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공익적인 내용이라고는 뭐 그런 이유로 일면 광고 다른 광고에 비해서는 훨씬 싸게 줍니다만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라디오 그리고 TV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만은 쓸 돈은 또 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힘을 비추가는 그런 노력임을 내외에 천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통자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용료 납부는 홈페이지에서 kukmin.tv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에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미래비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다 라는 그야말로 포퓰리즘 용어로서 마치 통일을 앞당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하는 행동은 통일과는 저 먼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는 그나마 통일하지 않겠다는 말과 행동이라도 일치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치세에서는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통일하겠다 하면서 실제 내용은 남북 간의 대립을 더 격화시키고 설마 전쟁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대한 한반도에 통일을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공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좁은 땅덩어리 155마일 휴전선에 남과 북 한반도만큼 조밀한 재래식 군사 장비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전쟁 나면 궁극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북한이 붕괴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이걸 피해 천문학적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동북아의 주역이 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 원광대 총장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종북 논쟁을 끝장내지 않으면 통일은 없다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들어봅시다. 6.25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상당 기간 무서운 존재였고 배척 대상이었다. 한편 1960, 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다 보니 사회주의 북한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그 중에 북한을 찬양하는 언동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와 탈냉전 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친북 언행이 아닐지라도 진보 성향의 행동만 해도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게 여론재판이 드세게 진행된다. 일단 종북, 좌빨이라는 딱지부터 붙는다. 박근혜에게 반대하거나 혹은 박근혜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종북, 좌빨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 본질은 195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메카시즘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해방 후 6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거 정세현 장관, 전 장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부시의 보좌관이었던 한국계 빅토르 최인가요? 정확한 이름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최소한 60년대 초중반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체제 경쟁은 70년대 중반 남한의 절대적 우위로 끝납니다. 남한은 이제 G15, G15 15개 나라 중에 하나인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적 위상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반면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탈북 행렬이 아직도 이어질 정도로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여러 해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도 나쁩니다. 이렇게 남한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는 북한을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도 남한에 있다는 이야기인지 종북 좌빨 딱지를 붙이는 그 인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북 논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이건요 결국은 자기 반대편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겠다는 50년대 60년대 그런 빨갱이 논쟁의 연장입니다. 좌익 빨갱이도 실체가 없는 공격용 용어다. 6.25를 전후해 북한 체제가 좋다고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제법 된다. 그들은 스스로도 좌익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사람이 남한에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북한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더라도 북한이 아니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수준의 복지나 분배를 요구한다. 이 정도면 좌익이라 할 수도 없고 빨갱이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통일 문제가 담론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라는 말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서 햇볕 정책이 추진되자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대북 정책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일상화되면서 담론 차원에 머물러 있던 통일 문제가 현실 차원의 문제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자 분단 체제 하에서 남북 간이 분단됐기 때문에 그 체제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한 보수층의 저항 시작됩니다. 대북 지원은 퍼주기다. 대북 협상은 끌려다니기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남북 갈등과 차별하기 위해서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 쓰기 시작합니다. 보수층에서는 햇볕 정책이 기본적으로 친북적이기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동맹이 외교수단이 아니라 국가 목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국익을 위한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도 결국 국익 때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수출 대상국 중에서 제1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지 오래됩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일 따름이지 그것이 목표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들은 마치 한미동맹이 지상의 목표인 양 그렇게 호도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갱이, 좌익, 종북 딱지를 붙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그리고 분단체제 하에서 구축된 기득권 유지 욕망 간의 충돌 그것이 바로 남남 갈등의 출발점이고 친북, 종북, 좌빨 논쟁의 뿌리입니다. 결국은 더 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교류를 통해서 통일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이 분단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자기의 기득권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자칭 보수들의 반발. 이 싸움이 바로 남남 갈등의 원초적인 뿌리이고 친북, 종북, 좌빨 논쟁의 뿌리라는 정세현 장관의 지적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친북, 반북 논쟁에 그쳤던 남남 갈등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북, 좌빨 논쟁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노력이나 대북 정책 비판까지도 종북, 좌빨로 매도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종북, 좌빨 논쟁이 우리 사회를 풍미하는 한 남북 대화 교류 불가능합니다. 화해와 협력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원리상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종북 논쟁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통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업적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북 논쟁은 실로 무서운 반통일 분단 이데올로기이고 남북관계에는 북핵 문제보다도 더 강력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기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대북 정책의 족쇄인 종북 논쟁부터 끝장내 주어야 합니다. 통일 대박론을 제기할 때처럼 직접 나서길 바란다는 정세현 원광대 총장 전 통일부 장관의 이런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새겨 들어야 될 조언입니다.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옳든 그러든 무조건 홍위병으로 나서는 새누리당, 그게 길을 기울이다가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뿐일 겁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해외에서 뉴욕이네요. 뉴욕주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일과놀이님 감사드립니다. 경기 이천시 송정동의 홍나우도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우하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맥머피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예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지만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 출자금 납입하고 예비 조합원 타이틀을 떼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조합비 혹은 월 사용료 이름 서로 다릅니다만은 똑같습니다. 11,000원 이상 CMS 기자이체 신청으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그야말로 교수로서 비리백화점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명수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총리 후보자에 이어서 부총리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은 이게 무슨 꼬락선이냐 라면서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의해서 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인물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 뽑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총리 그만뒀으면 됐지 부총리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진짜 후한무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김명수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황금중 연세대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마피아와 김명수 후보자 이 칼럼은 도대체 왜 문제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시비가 일고 있다. 교수로서의 연구윤리를 폭넓게 어겼다는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에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여기서 세간에 제기된 의혹 외에 김 후보자와 같은 교육학 교수로서 느끼는 교육학계의 문제를 엄중하게 짚고자 한다. 그가 교육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근거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따져본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서 신뢰를 보낼 만큼의 이렇다 할 학문적 지명도나 사회 경험, 행정 경력을 갖춘 것 같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현직의 한국교육학회장이라는 사실인데 이것이 후보로 지명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교육 관련 연구학회를 총괄하는 모 학회인 한국교육학회의 회장이라는 직함은 그 자체로 교육계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드러낸다. 외부에서 이런 기대와 평가를 할 것임은 당연하고 실질이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학문적 지명도나 세간의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학회장에 적합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생긴다. 그가 어떻게 한국교육학회장이 되었고 나아가 장관 후보자까지 오르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육계 내부의 속사정이? 황금중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개각 인사 이후 일부신문, 경향신문은 6월 16일자, 조선일보는 6월 17일자에서 중요하게 다룬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대 4대 교육학과 마피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장관 및 교육수석 후보자가 입각한다면 교육 관련 5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의문을 품고 그
배경으로서 그 학과의 마피아적 권력 접근 형태를 비판한 기사였습니다.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 기사는. 기실 이들은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끈끈한 동문의식을 가지고 서너 배가 이어가면서 교육 관련 권력기관을 잠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책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원장직은 마치 서울대 4대 교육학과 부설연구소장 자리인 것처럼 이들 서울대 4대 교육학과 마피아들 그 동문들이 성계에 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력기관에 접근하는데 가장 든든한 발판으로 삼는 게 바로 한국교육학회장이라는 그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육학회의 역사는 학회장을 지낸 서울대 교육학과 인맥들이 대거 장관급으로 입각해간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에 이들에게 권력으로 가는 디딤돌로서의 한국교육학회장이라는 직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리가 된 것 같다. 수십 년간 한국교육학회장직은 마치 서울대 교육학과 동문회장 자리인 듯 그 동문이 아니면 거의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몇 대에 걸친 전전직, 전직, 현직은 물론이고 차기 회장도 그 동문으로 이미 세워져 있다. 차차기 회장 피선이 유력한 10여 명의 부회장단 명단도 동문의 명부 수준이다. 이게 차차기 회장의 될 사람들은 대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여 명의 부회장 명단도 서울대 교육학과, 4대 교육학과 거의 동문의 수준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 이해 정도를 훨씬 넘어서 있는 거죠. 이런 정황상 이렇다 할 학문적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김명수 후보자가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의 중심에 김명수가 바로 서울대 교육학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있었으면 누구라도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자되는 의혹들은 어쨌든 그를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 받들어온 모든 교육학회 구성원들에게 자괴감을 갖도록 합니다. 이런 자괴감을 안겨준 서울대 교육학과 세력의 마피아적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공성의 논리에 앞서서 자파 이익의 논리에 휘둘리는 서울대 교육학과 세력의 집단 문화는 한국 교육계에서 하나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 심기에 무분별한 욕망은 대한민국 교육의 공적 이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영혼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해도 그것이 폐쇄적인 동질 집단일 때 그 조직은 공과 사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의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은 그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성을 해치는 각종 마피아적 문화의 폐해를 절감하며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실시한 개각에서 교육계 마피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게 된 이 아이러니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 황금정 교수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서울대 교육학과 세력의 권력 독점적이고 권력 향유적인 집단문화 그 자체입니다. 이미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있어 거스르기 어려운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괴물 같은 집단문화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학회 차원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전반의 건설적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만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성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한국 교육계의 비상이 절실합니다. 한국 교육학계를 주름 잡고 있는 서울대 4대 교육학과 마피아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학교 교육학과 사람들도 자성하고 서울대 교육학과 동문들에게 교육학계 전반을 맡겨온 이 현실을 극복하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지금 저희 회원관리 DB를 들어가 보면요.
총 회원수는 42,769명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한 사람의 숫자는 42,76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원의 숫자는 26,3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 아마도 많은 청취자분들이라고 대부분 생각되는데요. 조합원 가입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 또 꼬리 자르기 우려가 염려된다는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을 지난달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정치 댓글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정화대 국방비서관에 발탁됐다. 옥 준장은 연 소장의 후임으로 대선 직전부터 올 4월까지 사이버 사령관을 지냈다. 그렇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역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도자로 알려졌던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들이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군 사이버 사령부가 인터넷 등에 조직적으로 정치 관여 글을 올린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군이 또다시 해질 정치에 개입하다니 그야말로 김영삼이 집권한 뒤 하나의 척결을 계기로 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좋은 전통을 세워왔던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정치 댓글이라는 이름 하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숱한 의혹 제기 끝에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3급 군무원인 이모 사이버 심리전 단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탈 행위이며 정치 관여 혐의는 인정되나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본부는 특히 전현직 사령관이 정치 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휘 책임만 물어 문책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점쳐져 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두 전 사령관을 뒤늦게 입건한 것은 당초 수사가 부실투성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총선과 대선 당시 작성한 정치 관련 글과 정치 관여 글이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발표한 것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따라서 당초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올린 요원 11명을 형사 입건했으나 그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군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2의 꼬리 자르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연 소장과 옥 준장이 각각 육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연수로 사실상 좌천된 것이 이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사전작업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의혹만 부풀리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군은 최근 GOP 총리 난사 사건 부실 대응 등으로 가뜩이나 추락한 국민적 신뢰 회복할 길 요원합니다. 두 전 사령관뿐 아니라 국방장관의 개입, 더 나아가 청와대 보고 및 지휘 여부까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군 검찰이 그나마 검찰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 김관진이 영전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사인인지 군 검찰이 또다시 박박 긴다면 정말로 그 오명 영원히 뒤집어 쓸 겁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예, 국정원의 재상 또 드러났죠. 증거조작 당사자가 실토한 국정원의 재상 들어봅시다.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옥중에서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보낸 편지가 최근 공개됐다. 김 씨는 유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간첩 혐의를 입증할 가짜 서류를 만든 당사자다. 김 씨는 어리석게 국정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었던 게 실수라며 유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 편지에는 국정원이 특정 개인을 간접으로 몰고 가기 위해 저지른 파렴치한 행각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차마 국가기관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 김 씨가 국정원의 부탁을 받은 것은 1심에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들통나면서 무죄가 선고된 뒤였습니다. 국정원은 가짜 서류를 또 다른 가짜로 듣기 위해서 김 씨를 동원합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국정원이 답변서를 부탁할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저했지만 국정원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라면서 뒤늦게 재가를 반성합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에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라면서 김 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투였습니다. 국가 사법 체계를 농단한 국정원의 뻔뻔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국정원의 오만함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김 씨는 1심 무죄 이후 국정원이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다면서 그 요구가 간절했다고 털어놨다.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2의 범행도 서슴지 않는 무모함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 같은 국정원의 행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한결같이 증거를 위조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김 씨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타락한 국가 공권력의 실체가 어디까지 벗겨질지 궁금할 뿐이다. 증거조작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를 농락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도감청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그냥 정치 공작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인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